안녕하세요. 저는 리비스 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는 김희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국가직 구급시험이 있었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에 국가직 구급시험이 상당히 까다로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총평과 해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험을 또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니까요. 자, 보시면은 일단 문제가 비중이 유사합니다. 여전히 문법 규범은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독해가 역시나 강세죠. 이 10문제에서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학 한 문제가 늘었고요. 어휘 한자는 역시 예상한 대로 2문제가 출제됐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문법 규범도 마찬가지고요. 기출문제 유형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소 까다롭게 출제됐다. 용언의 활용 누차 강조했고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모의고사 시간에 찍어드렸던 공손성의 원리 드디어 또 나왔죠. 하지만 다소 까다롭게 유형을 살짝 바꿔서 나왔어요. 문법 규범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문법 규범에는 들어가는 시간은 많은데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시간은 많은데 문제가 자꾸 줄어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계륵같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아니 문제 띄어쓰기부터 표준 발음법부터 뭐 규범 맞춤법까지 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문제수가 줄어드니까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 4문제를 놓치는 순간 합격과는 영영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휘 한자라거나 어려운 독해 문제, 뭐 문학 문제 이런 데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법 규범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어쩔 수가 없죠. 그죠? 문제가 좀 더 출제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독해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죠. 매일 2-3문제씩 풀어주셔야 돼요. 예상했던 대로 글의 전개 순서 나왔고요. 추론하기 나왔고요. 내용 일치 파악하기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4번째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 시도 나왔고요. 소설도 나왔고 고전 문학. 우리 시조 맨날 보던 시조 나왔어요. 그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고전 문학이 골고루 분포됐다. 그 다음에 한자성어. 여러분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한자 파트가 어휘 문제 하나랑 한자성어였는데 어머 웬일이야. 한자성어가요. 우리가 다 봤던 기출 한자성어가 나왔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한자성어는 앞으로 지방직 다른 직렬 공부하는 학생분들도 너무 어려운 거 외우지 마시고 기출된 거, 그죠? 기출된 한자성어만이라도 외워주시라. 동명상련 이런 거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맞춤법에 맞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그랬죠. 정답은 2번이었어요. 요거 샥 보시면 흡입량, 구름량, 정답란, 칼럼란 딱 봐도 두음법칙에 관한 거죠. 그래서 한자어 뒤에서는 보는대로 량이라고 쓰게 되고요. 순우리말, 그죠? 순우리말,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서는 양이라고 쓰게 된다 이런 얘기죠. 왜? 한자어 뒤에서는 얘는 3번째 음절이 되겠지만 순우리말 외래어 뒤에서는 본인이 첫 음절인 한자어처럼 취급을 하게 되니까 두음법칙을 적용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란이라고 쓰게 되면 여기서는 두음법칙 적용해서 난이라고 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은 맞다. 자, 1번은 뭐가 잘못됐느냐? 이 꼭지점, 이게 잘못됐죠. 꼭지점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순우리말인 꼭지랑 한자어인 점이 결합됐어요. 그런데 발음이 꼭지점, 사이소리가 나죠. 그래서 사이시옷을 써줘야지 맞는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여기서는 뭐가 잘못됐냐면 딱다구리가 아니죠. 이거 뭐예요? 딱따구리예요. 된소리 표기에서 원래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가 나더라도 표기하지를 않죠. 하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따구리, 뭐 짭짤하다, 쌉쌀하다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이거 너무 쉬운 거. 이거 뭐예요? 사이시옷은 순우리말이 하나 이상이어야지 원래 표기를 하는데 한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사이시옷은 원칙적으로 표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자 결합이라 하더라도 6가지 예외가 있죠. 반드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한자 결합 뭐 있어요? 차, 퇴고, 세수회 이렇게 외우고 있죠. 그래서 착간, 택간, 곳간 그죠? 착간, 택간, 곳간 세수회 세빵 숫자 횟수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 6개의 한자 단어를 제외한 모든 한자 결합은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화하고 병이 결합돼서 발음은 화병, 사이 소리는 나요. 하지만 한자 한자 결합이니까 사이 시옷은 쓰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제가 문맥적 의미, 단어의 문맥적 의미 나올 거라고 하고 모의고사 때 많이 다뤄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죠. 모든 의미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이 주어진 문장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에게 줄 선물을 예쁜 포장지에 싼다. 선물이 있으면 뭐 인형 같은 거 있죠? 선물이 있으면 예쁜 포장지로 그거를 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을 안에 넣고 보이지 않게 씌우거나 둘러 말다 이 느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비슷한 거는 3번이에요. 뭐예요? 몇 권의 책을 싼 보퉁이. 이 책이 있으면 보퉁이로 그 책을 싼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이 가장 의미가 똑같고요. 1번에 사람들이 안채를 겹겹이 싸다 이거는 어떤 물체의 주위를 가리거나 막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살짝 의미가 다르고요. 보찜을 싸거나 책가방을 싸다라는 거는 단순한 포장의 의미가 아니라 꾸리다의 의미죠. 그래서 물건을 옮기려고 어디에 넣거나 종이 같은 걸 이용해서 꾸리다, 그죠? 보찜을 꾸리거나 가방을 꾸리거나 이런 의미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살짝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3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 1번이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날씨가 선선해지니 역시 책이 아이고 잘 읽힌다 이런 얘기죠. 너무 좋겠죠 이러면, 그죠? 책이 잘 읽힌다. 여기서 읽히다가 포인트인데 책이 잘 읽히다. 책이 읽힘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피동이 잘 쓰였다. 책이 읽힘을 당하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이런 얘기죠. 근데 같은 형태가 사동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이런 거는 나는 동생에게 책을 읽혔다. 동생에게 책을 읽히다 라고 하면은 읽게 하다. 동생으로 하여금 책을 읽게 하다. 사동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읽히다는 피동사랑 사동사랑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문장을 보실 때 잘 구별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히리기가 피동이랑 사동 접사에 동일한 형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속독으로 읽다에서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갔죠. 읽을 독자에 읽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읽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고쳐 써줘야 돼요. 중의적인 표현이니까 하나 빼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직접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 찾다라는 동사는 그냥 쓰지 않아요. 무엇을 찾다와 같이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목적어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죠. 너나 나나 우리 모두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 직접 찾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민이기 때문에 책임자를 찾겠지. 그럼 뭘 찾겠어요. 이렇게 알지만 이 문장상에서 찾다의 서술어는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찍어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직접 책임자를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목적어가 누락된 문장을 고쳐줘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뭔가 어색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사회 시화전의 진행이 아주 열성적이다. 이 와나 과, 이나 이랑 이렇게 접속하는 저사 같은 게 들어가면 항상 앞뒤에 병렬 구조를 보셔야 돼요. 병렬 구조라 하면 얘랑 연결되는 앞뒤가 동일한 구조여야지 대등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얘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 관영절의 소식을 받는 체언으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시화전의 진행, 명사의 관형격 조사가 결합된 관형어와 체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둘이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둘이 구조를 일체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앞에 일체를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을 진행하는 일에 아주 열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일체시켜주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4번. 다음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내용에 관한 게 아니라 글의 설명 방식, 글이 어떻게 설명되고 전개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1번 선지를 보면 빛 공해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죠.
빗공해의 개념 정의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빗공해의 주요 요인인 인공 조명의 누출 원인이 나오느냐. 인공 조명의 누출 원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를 인용을 하되 그 빗공해가 심각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제시하느냐 이런 얘기고, 네 번째는 사례를 들어서 빗공해의 악영향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죠. 정의, 원인, 자료 인용, 사례 이렇게 이 글의 설명 방식을 선지에서 들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 찾아보면 첫 번째, 빗공해란 무엇을 얘기한다. 여기서 이미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빗공해라는 것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이나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걸 얘기하죠. 즉 2번을 보실 때 빗공해의 주요 요인이 인공조명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나온 빛. 그런데 잘 보세요. 인공조명이 빗공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는데 이 인공조명의 누출 원인은 제시된 적이 없다. 인공조명의 누출이 왜 되는지 그 원인은 제시된 적이 없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자료는 여기서 인용됐죠. 국제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스, 전세계 빗공해 지도 이러한 자료가 인용돼서 우리나라가 빗공해가 심각한 국가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를 들어서 악영향. 마지막 보시면 빗공해는 멜라토닌 부족을 초래해서 인간에게 수면 부족, 면역력 저하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한다. 4번에 대한 것도 잘 나왔다. 쉬운 문제였죠. 그 다음에 5번이에요. 기억 니은의 사례로 옳은 것만을 짝지은 것은. 사례, 이거 용언의 활용, 이거는 최근에도 몇 번이나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한번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용언의 활용 딱 나오자마자 용언의 활용에 적용되는 개념은 어간과 어미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용언의 활용에는 항상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규칙 활용이 있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규칙 활용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리을 탈락하고 의 탈락만 기억하면 된다. 리을 탈락은 언제? 어미, 노을, 보시오. 요 앞에서 하늘을 날르니 아니라 나는 이렇게 리을이 탈락하고 의 탈락은 모음어미 앞에서 담그다가 아랑 결합할 때 의가 탈락해서 담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규칙 활용이에요. 리을 탈락과 의 탈락. 자, 불규칙 활용은 세 종류가 있어요.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어간과 어미가 모두 활용되는 경우. 여러분이 암기하는 팁 다 다르지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우루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어미는 여로 불규칙, 어간 어미는 히읗 불규칙 이렇게 딱 정리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읒 불규칙은 뭐예요? 짐을 다리를 있었다가 아니라 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옷이 모모미 앞에서 탈락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병이 나사가 아니라 나았다 이렇게. 디귿은 짐을 싣다 실었다 이렇게 해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 비읍 불규칙은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죠. 고기를 굽다 구웠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 우불규칙 이거는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모든 단어 중에 뭐만? 푸다라는 단어에 적용되는 게 우불규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음어미가 결합하면 푸었다가 아니라 우가 탈락해서 항상 펐다가 되는 거죠. 펐다. 똥을 펐다. 밥을 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이하다.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르불규칙은 르가 리을로 바뀐다. 어간의 르가 사라지고 종성의 리을, 그 다음에 초성의 리을로 바뀌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 이렇게 했을 때 불렀다. 르가 사라지고 불렀다.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불규칙은 뭐예요? 여불규칙은 하다로 끝나는 거는 모든 용언에, 하다로 끝나는 모든 용언에 아나 어가 결합하지 않고 여라는 어미가 결합한다. 사랑하여, 공부하여, 건강하여. 그 다음 러불규칙은 뭐예요? 보통 색상을 나타내는 단어들 있죠? 누르다, 푸르다 이런 단어들에 아나 어가 결합하지 않고 러라는 어미가 결합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오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오 같은 경우는 왜 특이하냐? 얘는 우불규칙은 푸다에만 적용되고 오불규칙은 뭐에만 적용돼요?
나에게 그 물건을 가져와라. 달다라는 이 동사는 명령 어미가 아라어라가 붙지 않고 오가 결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 앞에서 리을 탈락도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돼요? 에미야, 그 옆에 있는 식혜 좀 나에게 다오. 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다오. 이렇게 되는 거죠. 특이하죠? 어간어미 마지막 히읗 불규칙은 모음어미 아나어랑 결합하면 히읗이 탈락하고 얘는 에나 에가 되죠. 그래서 파라타는 아랑 결합했을 때 히읗이 탈락하고 얘가 에가 되죠. 그래서 파레가 된다 이런 얘기죠.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용언의 불규칙 활용은 크게 어간만 불규칙 사도바울을 얘기하는 거고 니은 어미만 불규칙 여러 불규칙 얘기하는 거고 어간어미 히읗 불규칙 이렇게 나눠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옳은 걸 고르면 4번이죠. 뭐예요? 사도바울호에서 이 의무를 품은 뭐예요? 항상 기본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푸다라는 거죠. 이 푸다는 어떤 활용을 한다? 유일무이하게 우불규칙, 그래서 어간이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에 해당한다. 그 다음 목적지의 이름, 이거는 기본형이 이르다죠. 모음이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이르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미가 러로 바뀌는 러블 규칙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맞다 이렇게 돼요. 1번 걸음이 빠름이라는 거에 기본형은 빠르다니까 이걸 활용형을 생각하면 걸음이 참 빨라 르블 규칙에 해당하는 것이죠. 기억은 맞아요. 근데 니은은 꽃이 노람은 노랗다죠. 그럼 얘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히읗 불규칙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니까 니은이 아니라 요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치를 치르다 라는 거는 치르다가 기본형이니까 활용형을 보면은 의탈락이 일어나서 치러로 활용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규칙 활용에 해당하겠죠. 항상 이런 활용 문제는 기본형으로 바꾸시고요. 첫 번째, 기본형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음어미, 주로 모음어미랑 결합할 때 이런 활용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형으로 바꾸고 모음어미랑 결합시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공부를 하다로 끝나는 건 다 뭐라고요? 여불규칙이다 했죠. 그러니까 니은 맞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라면이 불음 이랬는데 물을 먹어서 부피가 커지는 거는 붓다가 기본형이에요. 그러다가 모음어미랑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디귿이 리을로 바뀌죠. 불었다, 부름. 그래서 이건 디귿 불규칙이니까 기억에 해당하고요. 합격을 바람. 이건 좀 신기한 게 나왔어요. 얘네들하고 상관이 없이 합격을 바람의 기본형은 뭐예요? 바라다죠. 근데 얘는 바라다는 바라의 모음어미 아라는 종결음을 결합을 했을 때 나는 너의 합격을 바라 이렇게 되지 않아요?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하나가 탈락하는 동음 탈락이라는 현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바라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규칙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건 동동이죠. 임에 대한 송도와 연모를 주제로 하는 고려가요고요. 뜻풀이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같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만인을 비추실 지짓이었다. 지짓은 모습이에요. 아우 동동다리 후렴구가 나오고요. 3월 나면서 이렇게 편 만춘의 다리꽃이다 진달래꽃이다 이런 얘기고 남이 부러워할 짓을 이거 분해가 됐는데 이렇게죠. 모습을 이란 얘기예요. 모습을 지녀서 나셨다. 아우 동동다리 4월에 아니 잊어 라는 거는 아니 잊어서 잊어서 오실 것이다. 곧고리세요. 무슨다 라고 해서 무슨다는 무심하구나 라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심은 옛말에 무엇의 옛말이에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녹사님은 옛날에 나를 잊으셨나 아우 동동다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뜻풀이에 관한 거라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한자 표기. 이것도 이제 여러분 해설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옳은 것은 2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열매 실자로 고쳐줘야 되겠고 3번은 근자를 뿌리 근자로 고쳐주셔야 되겠고 네 번째 채용은 채자를 캘 채자로 고쳐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요건 이제 좀 까다로워서 많이 틀렸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8번. 요것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진행 방식에 대한 게 원래 지방직에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엔 국가직에서도 나왔죠. 근데 이건 어렵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자나 진행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 사전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토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서 선지를 보면은 1번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두 번째, 사회자는 발표자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의사결정을 유도하냐? 세 번째는 발표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서 정보를 제공하느냐? 네 번째는 청중 A는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질문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자, 발표자, 청중에 대한 것들이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보시면은 사회자가 토의 주제를 말해줍니다. 통일시대의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이다 라고 하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최 교수님이 얘기를 하고 사회자가 자 이제 교수님 발표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정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하니까 정 박사님이 또 견해를 발표를 하고요. 사회자 그럼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청중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1번 학술적인 주제에 대한 발표 형식 맞죠? 통일시대에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 1번은 맞아요. 2번, 요게 이제 저 오답인데 보시면 잘못된 선지인데 사회자는 분명히 자, 주제는 뭐고요? 최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 박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질의응답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제만 알려주고요. 진행만 하고 있을 뿐이지 발표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자기가 나서서 조정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건 맞고요. 네 번째 청중은 잘 들었습니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군요. 발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언어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관련된 질문하고 있다. 맞게 되죠. 이것도 쉽게 나오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은 제가 여러 번 모의고사에서 다뤄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출제만 하면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매번 틀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재밌죠. 매번 틀리시니까. 그래서 또 여러 번 체크를 했어요. 시험 전주에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풀 수 있었다. 그리고 선지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서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제 바람입니다. 자. 기억 리을은 공손하게 말하기, 공손성의 원리를 말하죠. 기억 리을을 적용한 B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봐라. 자, 기억 보시면 상대방에게 낮춰서 겸손하게 말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 배웠던 겸양의 경률이죠. 겸양의 경률, 겸손해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상대방을 고려해서 상대방이 부담 갖지 않도록 상대방을 부담 갖지 않게 어떻게 얘기해라? 요령껏 얘기해라. 요령의 경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이거는 요령의 경률을 상대방이 부담을 안 갖는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그 요령의 경률을 화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말을 한다라고 해요. 이걸 바로 관용의 경률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리을은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을 찾아서 인정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또 얘기한다. 이건 이제 동의의 경률이라고 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각각 만나볼게요. 1번의 B는 먼저 정말 짱 맛있어 라고 칭찬을 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라고 하면서 겸양의 경률을 잘 적용하고 있어요. 맞죠? 두 번째. 생각보다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갖지 않도록 뭐라 그래요? 아, 괜찮다고 쇼핑하면서 기다리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고. 너 늦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맞아요? 자, 이제 3번. 여기 이제 문제인데 경률 공부를 안 해도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혹시 내가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가니? 라고 했더니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었어. 다시 얘기해줘. 이러고 있죠. 뭐래요? 네가 목소리를 작게 해서 내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얘기해달래요. 그런데 3번에 관용의 경륜은 분명히 뭐였어요?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렸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네가 잘못했어.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관용의 경륜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관용의 경륜을 취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너 이해 가니? 그러면 내가 잠시 딴 생각을 해서 그런데 다시 말해줄 수 있을까요? 또는 제가 귀가 조금 잘 안 들려서 그런데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려서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관용의 경륜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동의해야 되겠죠? 경희 생일 선물 귀걸이 사줄까? 라고 했더니 좋은 생각이야. 동의를 한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취향을 잘 모르지 않니? 라고 얘기한 다음에 책을 선물해 주는 게 어때? 자기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동의를 찾아서 인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죠. 적절한 동의의 경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번. 하버마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버마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 자, 이거는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문제이기 때문에 선지 핵심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살롱문화. 살롱문화에서는 특정 사회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게 1번 선지. 2번. 인터넷 발달과 보급이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공익 광고도 증가시켰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글로벌 미디어가 발달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공공 영역은 공허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세 번째. 네 번째는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민주적 토론이 감소했다. 이렇게 포인트를 다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비슷한 단어를 찾으면 소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지문을 보시면은 하버마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살롱 문화가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옵니다. 자, 살롱의 토론 문화에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살롱이 초기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살롱 문화의 원칙이 나오는데 공개적 토론을 위한 공공 영역은 참석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지문의 내용과 똑같이 선지가 구성되지 않았지만 일종의 추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살롱 문화는 초기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공개적 토론을 위해서 각각의 참석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어요. 모두 동등한 사항이라면 특정 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도 허용이 됐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민주적 토론은 뭐예요? 민주적 토론은 문화산업의 발달과 함께 퇴보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의 보급이 뭐예요? 공공영역이 공허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선지에서 3번 글로벌 미디어가 발달해도 공공영역이 공허해지지 않는다. 이게 서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앞에서 분명히 이런 게 발달했을 때 공공영역이 공허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3번 선지도 잘못된 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는 광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공공여론은 광고에서처럼 조작과 통제를 통해 형성이 되는데 이어서 미디어가 점차 상업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공공영역이 침식을 당하고 상업화된 미디어는 결국 광고 수입에 기대어 높은 시청률과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 제작만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위한 광고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상업적 광고가 증가됐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느 부분도 공익 광고가 증가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4번 선지가 이제 맞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상업화된 미디어, 수익성 위주의 콘텐츠 제작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많은 것을 약속한 미디어는 민주주의 문제의 일부로 변해버리고 이 앞에 있죠. 소통의 장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공공 영역이 축소되었다. 이 부분이죠. 시민들의 소통의 장이 줄어들고 공공 영역이 축소되었다. 결국에는 민주적 토론이 감소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4번이 부합하는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 기억 미음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잘 보셔야 되죠? 주어진 문장이 있다. 이런 거예요. 주어진 문장, 첫 문장이 주어져 있어요. 자, 보시면은 폭설, 즉 다시 말해서 대설이라는 것은 많은 눈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대설에 대한 개념 정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지를 보니까 기억 아니면 리을로 이어져야 되겠네요. 분명히 앞에 대설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있으니까 뒤에 뭔가 연결될 때는 대설에 관한 얘기가 나와주면 더 좋겠죠. 자, 기억, 리을, 기억. 그런데 눈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눈의 일반적인 위력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리을은 보자. 이때 대설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보를 발령할 때는 24시간 이렇게 예상될 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대설에 대한 개념이 나왔으니까 대설주의보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인 눈의 위력보다. 그래서 리을로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인지 기억인지만 알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리을에서 대설주의보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기억, 니은. 기억은 다시 일반적인 눈의 위력. 니은은 뭐예요? 또한 경보는 24시간 동안 몇 센치다 이런 얘기죠. 자, 둘 중에 뭐가 와야 되냐면 대설에 대한 개념 나왔고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5cm가 나왔어요. 그럼 바로 연결되는 거는 일반적인 눈의 위력보다는 주의보 다음에 더 센 게 뭐예요? 경보죠.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그래서 주의보 다음에 경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다음 글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사례. 이것도 조금 까다로웠죠. 여러분이 어렵게 풀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풀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큰 단위로 풀면 정답 자체는 3번으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인간의 사고나 사회, 문화를 다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답, 언어와 사고는 기본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라는 거잖아요. 즉 하나의 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언어와 사고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언어는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을 보면 쌀에 해당하는 우리말에 모벼 쌀밥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농경사회라는 문화가 언어에 반영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겠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산도 파랗다, 물도 파랗다, 녹색도 파랗다, 다 말아 파랗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언어가 어떤 사고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죠? 파랗다라는 언어가 사고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크게 본다면 언어와 사고가 깊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범위 안에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3번을 보시면 전혀 상관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물의 개념을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는데 그 명칭,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 때가 많다. 이걸 사고라고 한다면 이거는 언어가 되겠죠. 그런데 언어랑 사고가 깊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고 있다면 개념에 대한 명칭이 툭 잘 나와야 되는데 이 경우는 뭘 얘기하고 있냐? 언어랑 사고와 관계가 단절돼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사례다. 이렇게 정답으로 처리가 됐고요. 네 번째,
수박은 우리는 수박이라고 하니까 박이라는 글자로 인해서 박의 일종이라고 보고 외국인들은 워터멜론이라는 글자로 인해서 멜론의 일종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언어로 인해서 사고가 결정된다는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더 큰 단위로 보게 된다면 바로 언어와 사고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보면은 언어 오위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 글을 서포트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3번이 있기 때문에 3번을 정답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3번이에요.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이랬어요. 주된 서술 방식. 선지를 보니까 뭐 물어보는지 알겠죠? 서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전개하는지. 분류. 분류는 뭘까요? 하위 개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위 개념으로 묶는 거를 분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유는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비슷한 대상에 표현하는 거. 네 번째는 대조. 서로 차이점을 가지고 서술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글을 쓴다는 것은 마치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라고 해서 어떤 현상을 그와 비슷한 현상으로 표현하는 비유의 방식이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가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내용 일치하고 파악하기 문제죠. 그래서 선지 핵심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이거 좀 까다로웠죠?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되는데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은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고 있어요.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은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영어 사용자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좌방구 읽기 네트워크 활용하고요. 그 다음 인출과 연관된 뇌부위에 의존하냐. 길어요, 선지가. 세 번째, 영어 사용자 무의미한 단어, 뭐 자방구 이런 거 나오면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이탈리아어가 나와요. 이탈리아어가 언급되면 보시면 되겠죠.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다. 영어에 비해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높다. 네 번째, 영어는 음운 처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많아서 스페인어에 비해서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길어서 이거를 똑똑똑 끊어서 보기가 까다로웠던 문제였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1번에 관한 게 첫 문단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 체계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알파벳 언어는 표기 체계에 따라서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 이 얘기가 있어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나요. 보세요. 알파벳 언어는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뭐에 따라 달라져요? 그 언어의 표기, 글자를 표기하는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1번 선지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소리가 지닌 특성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철자 읽기의 명료성의 수준은 표기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거는 다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가 규칙적이고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1대1이다 라는 거죠. 이 예시가 바로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탈리아어 나왔으니까 3번 선지 보시면 되겠죠. 소리와 글자 대응이 규칙적이고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높은가 봤더니 소리와 글자 대응이 거의 1대1인 언어가 이탈리아어가 맞고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발견해도 보자마자 정확하게 발음하고 이에 비해서 영어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3번 선지는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도 영어는 묵음과 같은 예외도 많은 편이라서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도 1대1 대응이 되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4번도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 라는 면에서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2번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자방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요. 무의미한 단어를 사용한다. 2번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출과 연관된 뇌부위에 더 의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2번도 옳구나 이렇게 됩니다. 부분 까다롭기 때문에 한번 국회 문제를 풀어보실 때는 선지의 핵심 찾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서 반드시 유사한 단어가 등장하면 소거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앞으로 남은 지방직 같은 경우나 다른 직렬도 독해 문제가 분명히 7, 8문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문제는 항상 꾸준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가을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봤던 시조들이에요. 너무 좋았죠? 자, 여러 번 봤던 시조죠? 소반 위에 있는 빨갛게 익은 감이 곱게 보인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간직하다마는 품어가도 반길 사람, 부모님이 없어서 그것을 슬퍼한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조인데 1번을 보시면 고사를 인용했느냐? 이거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죠? 우리 수업 중에 뭐 배웠어요? 회귤고사라고 해서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간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육적이라는 사람이 어디 원술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다가 귤을 대접받았어요. 6살짜리 아이가. 근데 나중에 집에 갈 때 보니까 귤을 우두두두 떨어뜨린 거죠. 숨긴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가서 부모님 드린다라고 해서 깜짝 놀란 거죠. 효심에 감동한 거다. 그래서 품어가다 이 부분이 바로 그 회귤고사라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다음 두 번째. 의태적 심상을 이용했냐? 의태적 심상. 의성어, 의태어라는 거 아시죠?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는 말,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는 말이에요. 황진이의 시조에서 모양을 흉내낸 말 예술적으로 쓰여 있죠. 어디? 서리서리, 구비구비. 보통은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냈다라고 해서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했다라는 것이 선지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서리서리, 구비구비 이런 의태어도 생동감을 넘치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서리는 국수 따위 이렇게 예쁘게 말아놓은 거, 구비구비는 여러 구비로 구부러지는 모양을 얘기하죠. 그래서 2번도 맞게 돼요. 3번, 대꾸와 반복을 통해서 자연에 귀의하려 그러냐라는 거죠. 대꾸법과 반복법. 보시면 말없은 청산이요 대없은 뉴스로다. 값없은 청산이요 nim자 없는 명어리로다 라고 하면서 대꾸법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말이 반복되는 거. 그 다음 말없은 청산, 태없은 뉴스, 값없은 없은 이라고 하면서 반복법 또한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번까지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4번인데 4번은 자연과의 대조를 통해서 허약해진 노년의 무력함을 표현했느냐. 일단 허약해진 노년의 무력함을 표현하고 있는 시조를 찾기도 매우 어려울 뿐더러, 그죠? 내용을 보시면 농암이라는 거는 귀머거리 바위인데 자기 집 이제 고향에 있었던 바위죠. 그래서 고향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가 이렇게 보니까 노안이 이 늙은이의 눈이 오히려 유명이로구나 환하게 밝아지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죠. 인사, 사람은 변하는데 산천인들 변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변하더라도 산천은 변하지 않는다.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암전에 즉 바위의 앞에 모수모구라는 거는 어떤 물 같은 언덕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과 그냥 언덕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위 앞에 있는 흐르는 물과 언덕이 마치 어제 본 것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어울리는 기쁨을 노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노년의 무력함과는 무관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요건 이제 쉽게 풀 수 있었어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권태예요. 제목을 보셔야 됩니다. 문학작품은 제목을 꼭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상이 일제강점하에서 답답한 조선을 떠나서 동경에서 쓴 수필이에요.
그래서 농촌 생활과 자연의 권태로움을 독창적이고 참신하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소가 여기서 뭐예요? 반추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소의 반추라는 건 뭐예요? 소는 위가 4개잖아요. 그래서 먹었던 풀을 다시 개워내서 또 씹어서 먹고 다시 개워내서 씹어서 먹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죠? 근데 소의 반추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느낌과 감상을 여기에 붙여 쓰고 있죠. 자, 나는 소 앞에 누워서 내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생각해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소의 반추하는 행위를 옆에서 관찰하면서 자기 자신의 심리, 느낌, 생각을 투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맞게 되겠죠. 2번에 과거의 삶은 나오지 않았고요. 공간의 이동 없어요. 풀밭에서 소 앞에 누워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불만은 나와 있지 않다. 반성적 어조도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7번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이제 한자성어인데 한자성어 자체는 쉬웠어요. 이 내용도 여러분이 파악하기 쉽죠? 이 황거칠, 김정한의 산거족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그 동네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이 황거칠이라는 사람이 마을의 식수권을 쟁취하는 과정을 서사한 작품이거든요. 자, 황거칠이 처한 상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황거칠의 상황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식수까지 끊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항하고 싸우다가 경찰에게 연행에 갔어요. 연행에 갔는데 자기는 이걸 끝까지 싸우고 싶었으나 면회를 오는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타협 안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계속 타주행할 수가 없는 거죠. 가족의 걱정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고 해서 속수무책이라고 하죠. 기존에 나왔던 한자 성어입니다. 1번의 동병상련은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동정한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자가당착이라고 해서 자기 연행이 모순된다 이런 얘기죠. 4번째 전전반측 바로 작년엔가 시험에 나왔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다 라는 거라서 4번보다는 2번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 글의 특징이죠. 조병화의 나무의 철학입니다. 제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결같은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삶에 대한 통찰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단순히 시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특징이라고 하면서 수사법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느냐 묻는 문제였죠. 수사법은 너무 중요해요. 시 관련해서는 시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수사법도 중요하다. 먼저 문답법을 통해서 과거의 삶을 반추한다. 문답법은 묻고 답하는 형식이죠. 묻고 답하는 형식. 사람은 밥을 왜 먹느냐? 살기 위해 먹는다. 이런 식이 문답법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삶을 반추한다. 반추는 되풀이해서 음미하거나 생각하다. 2번째, 반어적 표현을 사용했느냐? 슬픔의 정서 나타냈느냐? 반어적 표현이라는 건 반어법을 얘기하는데 반어법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말하는 게 반어법이에요. 자기의 속뜻과 반대로 표현하는 거. 어떻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죠. 너무나 눈물을 흘리고 싶고 속으로는 너무나 슬픈데 겉으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나 안 울 거야. 나 안 울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어법이라고 해요. 단 3번째, 사물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현실을 목가적으로 보여주느냐. 목가적이라는 단어는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것을 얘기하죠. 4번째, 서리적 표현. 의문의 형식, 반문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깨달음. 그래서 문답법, 반어법, 의인법, 서리법이 쓰였냐 일단 이걸 확인해야 돼요. 자, 첫 문장. 살아가노라면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개겠는가? 이거는 반어법이 아니라 반문하는 거죠. 반문해가지고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반문함으로써 삶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4번이 일단 정답이에요. 서리적 표현. 사람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질문의 형식으로 반문하는 거죠.
살아가라면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겠느냐 이러면서 한두 가지겠는가 반문해서 강조하는 것이다.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요.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살아가는 나무처럼 여기서 나무를 사람처럼 취급을 했죠. 의인법이 사용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물을 의인하긴 했는데요. 현실을 목가적으로 마치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 보다 높은 곳으로 쉼 없이 사노라면 가슴 상하는 일 한두 가지겠는가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4번은 맞지만 목가적이지도 않고요. 반어적 표현과 슬픔의 정서 나오지 않고요. 문답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서리법이 사용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번입니다. 19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요건 여러분이 잘 풀어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과거 문화가 그만큼 귀중하다, 존귀하다. 과거 문화, 과거의 문화재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기억이라는 말은 뭘 얘기해? 국보 문화재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밝힌 예증이 된다. 즉, 기억에 들어가는 말은 국보 문화재, 국보나 문화재와 같은 그 옛날 문화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과거의 문화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가장 적합한 것은 4번이다. 그 무엇을 내놓는다고 해도 셰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최고의 작가죠. 그 사람이 쓴 소설이나 작품은 천금을 주고도 안 바꿀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과거의 문화재, 국보 문화재로서 셰익스피어 작품이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4번이 맞겠죠. 1번에 구르는 돌에 이끼 끼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발전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은 나눌 수 있지만 지혜는 나눌 수 없다. 지식은 배워서 얻는 거고 지혜는 스스로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3번, 사람은 겪어보아야 알고 물은 건너보아야 한다 라는 거지 겉만 보고 알 수 없죠. 사람은 같이 오래 겪고 같이 살아봐야 알 수 있다. 사람 속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론하기에 문제가 되겠죠. 이글 참 재밌는 글이에요. 각 문단에 과학의 개념에 분류라는 개념이 있고 비교라는 개념이 있고 정량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살짝 보시면 식물학과 동물학과 같은 것들은 분류 개념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더 무거움, 더 짧은 것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은 뭐예요? 논리적인 관계가 바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문단에서 정량 개념, 양을 정확하게 잰다. 이런 얘기죠. 정량 개념은 뭐예요? 정량 개념은 자연의 사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물리량을 측정할 때 쓰는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쉽게 분류가 되죠? 식물과 동물은 분류 개념, 논리적인 관계는 비교 개념, 그 다음에 물리적인 측정 가능한 거는 정량 개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에서 1번에 호랑나비와 나비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 문단에 분류 개념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호랑나비는 나비와 동일한 종이지만 나비에 비해서 정보가 적냐 정보량에 대한 얘기도 1번 문단에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자, 하위 개념으로 분류가 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호랑나비는 나비에 비하면 하위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나비 안에 호랑나비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에 비해서 정보가 많다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선지가 잘못됐죠.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용은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은 없어도 분류 개념이냐? 일단 동물이니까 분류 개념 같은데 현실에 없어도 되냐?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유니콘, 이러는 현실 세계에 적용 대상이 없는 것도 유니콘 같은 것도 분류 개념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2번은 맞아요. 그 다음 3번,
꽃이나 고양이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이거는 분명 식물과 동물에 관한 거니까 분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적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 개념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3번에 꽃, 고양이는 논리적 관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죠. 왜? 얘는 분류 개념이니까. 그 다음 마지막 4번.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아까 자연사실로부터 물리량을 측정하는 거는 정량 개념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연현상의 수를 적용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정량 개념은 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과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딱 나와주죠. 그래서 4번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빠르게 9까지 9급 문제풀이를 했고요. 중간중간 까다로운 게 있었지만 분명히 독해도 지문을 통해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고 문법 규범도 다 우리가 봤던 유형인데 누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문제풀이의 당락, 그죠?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됐어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우리 카페에 질문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시험이 있죠. 우리 지방직도 있고 7급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직렬 문제도 있는데 국가직 문제 해설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앞으로 남은 시험도 파이팅 하셔갖고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국가직 9급 국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